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식물은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는 식자재로도 쓰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향신료로도 쓰이죠. 그래서 화장품, 향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겸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오늘 강의는 지리와 기후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민족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프랑스는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민족 국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이 아랍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기와 국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와 기후가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깃발과 국가, 그리고 이 프랑스의 역사 전반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이 포도밭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성인 남성의 한 가슴팍 정도 올라오는 높이로 이 포도가 자라게끔 그렇게 품종 개량을 한 이 포도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리적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도인데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알제스 로렌, 그리고 브루타뉴, 노르망디, 그리고 아키템, 이 론 프랑스, 이런 지역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 주산지는 이쪽이고요. 이쪽도 포함이 되는군요. 이쪽과 이쪽이고, 이쪽은 백포도주가 유명하고, 이쪽은 적포도주가 유명하고, 이 쌍파뉴 지역에는 샴페인이 내 본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쪽에서 생산된 포도를 이용하지 않은 샹파뉴는 샹파뉴가 아닌 걸로 이 원산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은 이쪽 지역 이 포도를 이용한다는 특징도 있다는 거, 원산지 규정이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긴 한데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공화국의 이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고요. 일부러는 헤피블릭 프랑스제입니다. 이 프랑스 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는 파리고요. 이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역과 북해까지 이어지고요.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1000km인 이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것을 헥사곤이라 부르기도 하죠. 예, 프랑스 지도를 보면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육각형, 헥사곤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래서 사실은 휴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힘들긴 해도 수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헤매더라도 좀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이 프랑스는 상당히 고위도 지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기준으로 해도 고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 41도에서 55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이나를 비롯해서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옹, 과거에는 식민지였다가 이제 하나의 이 선거구, 이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국회의원과 이 지방자치, 이 의회 의원, 이 장을 뽑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해외 레지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은 본토가요 55만 1695 제곱킬로미터고요.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외 속령까지 합치면요 67만 2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이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프랑스는 이 문화의 용광로라는 표현과 함께 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이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도요, 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한 이 중심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이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했죠. 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로는 파리, 막세이유, 그리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몽펠리에 등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20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50개가 넘어요. 한 거의 100개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각 지역의 중심 도시들이죠. 그 정도로 이 중간 도시들, 이 대도시보다는 중간 도시들이 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상 이 균형 발전이, 지방 균형 발전이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파리 인구가 400만 정도 되고요. 뭐 500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400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일드 프랑스까지 수도권, 우리식으로 하자면 경기도가 되겠죠. 이 경기도까지 포함해도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인구 규모 100만에서 200만 사이의 이 중소도시들로 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이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동부 지역은 이 지형이 상당히 높고요. 이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요. 이 사실상 이 북동쪽이 높고요. 이 남동부 지역은 높고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동부 지역에서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게 됩니다. 이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알프스에서 타는 스키랑 피레네에서 타는 스키가 좀 다르대요. 그 느낌이 다르대요. 뭐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껴봤는데 이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스키를 타시면서 이 알프스 이 스키장과 피레네 스키장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민족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파리 도심부의 모습인데요. 뭐 물론 이 코로나 이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는 뭐 해외여행을 뭐 가본 적이 없죠. 뭐 국내 여행도 어려운데 해외여행이 뭐 언간생신이겠습니까? 뭐 이제 아마 올해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대학 기간 동안에 이 해외여행도 해보시고 이 국내 여행도 해보시고 이 많은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견문이 늘고 이 소위 말하는 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 뭐 그립네요.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던 이 도심지의 모습들이 뭐 곧 또 그렇게 되겠지만 부럽긴 하네요.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 이 켈트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 나중에 게르만족에 이동되어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진 게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노르망지에 정착해서 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인이 됩니다. 이 노르만디에 이 정착하게 되는 프랑스인들은요, 사실상 또 잉글랜드로 진출해서 이 노르망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죠. 뭐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향으로 들어왔고요.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19세기부터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등을 식민지로 얻게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로부터도 많은 이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연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몽쉐미셸의 모습인데 이 몽쉐미셸은 사실상 섬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랑스가 이 독일군에게 1932년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야말로 나라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치군들이 바로 이 몽실미셸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리고 좀 외곽에 치우쳐 있는 측면도 있어서 굳이 점령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겠지만 여하튼 유일하게 남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햄과 장봉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요. 이 장봉인데 이거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먹는 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또 특히 유럽 도시들을 가시게 될 때 한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전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이러한 장봉부터 시작해서 신선한 유제품들을 많이 구해서 싼 값으로 먹을 수 있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 여행을 가실 때는 그 나라로 이 소고기가 뭔지, 이 돼지고기가 뭔지, 닭고기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슈퍼에 가서 아무 고기나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가지고 오면 이상한 고기일 확률이 높아요. 낙타고기라든지 토끼고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보도도 못한 고기들의 종류에 여러분들이 망연자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그냥 카레 같은 거 좀 뿌려서 먹으면 누린내도 없어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어로 네덜란드에 갔으면 네덜란드어로 이 소고기가 뭔지 돼지고기가 뭔지 닭고기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상한 고기를 먹지 않게 되죠. 예, 햄의 이 치즈도 이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사실상 각 지방마다 이 고유한 치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멘탈 치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까망베르 여러 종류의 이 치즈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치즈가 염소 치즈예요. 아주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염소 치즈는 거의 까무러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향을 맡는 순간 까무러친다. 그 정도로 이 향이 독특하죠. 독특하다는 얘기보다는 악취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죠. 근데 또 수업 시간에 악취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독특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빵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각 지방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마다요. 이 소위 말하는 피클 계열들이 이 각자 집안마다 하나씩 이 전통적으로 만드는 유형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이 문화로서 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헐벗은 이 백성들에게 이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지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 연구 성과들 보면 이 백성들이 헐벗고 가난할 때 자신의 장신구들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의 궁전을 뭐 개방해서 이 일반 사람들이 살게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요 근래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고요. 예, 뭐 프랑스 하면 포도와 이 와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예, 포도와만 잔뜩 보여드리네요. 이 프랑스의 지리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쪽의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서요. 이 완만한 구름과 이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서 이 북서부 지역은 사실상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고지대에서 이 서북쪽으로 가면 그야말로 저지대, 이 거의 늪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뻘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저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 고지대에 해당하는 알프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이건 지중해 맞닿아 있는 꼬트 다지드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휴양 도시로 유명하고요. 이 요트가 이 선착장에 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쪽이 휴양 도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요, 이 해안성 기후입니다. 이 바다의 면에 있어서 사실상 해안성 기후라고 볼 수 있고, 이 연중 비가 많이 오고요. 대체로 온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히 이 겨울에는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거의 겨울에는 비가 대부분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뭐 1년에 요 근래는 기상이변 때문에 좀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겨울 동안에는 이 눈은 한 크리스마스 무렵 그때만 잠시 오고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비가 추적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서부로 여행을 떠나실 때는 겨울에 가실 때는 이 우산이나 우비는 반드시 필수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륙성 기후도 나타나는데요. 이 중부와 동부는 겨울에 한파가,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됩니다.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 남부는요, 이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하고요,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합니다. 예,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사실은 여름에 여행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름철에 건조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덥더라도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 겨울보다는 이 여름에 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입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강설량이 상당히 많죠. 예, 프랑스의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파란색, 흰색, 적색이 로 이루어져서 삼색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이 파리시의 깃발은 청색과 적색의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파리시 깃발은 청색과 적색 2분의 1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당시 파리 시민들이 이 파리의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하게 되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이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색과 적색은 혁명을 대표하는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파이에트가 이 혁명 프랑스의 색국기로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청색과 적색을 사용하고 가운데에 이 백색을 집어넣은 청색, 백색, 적색의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이 삼색기의 시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가운데 백색은 이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봉 왕조는 이 백색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프랑스 혁명 초기에 이 삼색기는 이 입헌군주정을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인데요.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과격한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군가에서 시작된 이 노래고요. 국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혁명가로 쓰였기 때문에 이 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과격한 내용이어서 그러네요. 이것은 베르사유 행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아녀자들이 이 대포를 끌고 이 무장을 한 상태로 이 베르사유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시기에 이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서 빵을 달라는 시위가 계속되게 됐고요. 여성들은 이제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베르사유로 이렇게 중무장한 상태로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평민들이 혁명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혁명 과정 중에 이 1인 1표제 남녀 보통 선거권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프랑스에서 남녀 평등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1948년이에요. 나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첫 선거에 이제 남녀 평등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죠. 뭐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된 1948년 재헌의 선거 때부터 이미
이 남녀 보통 선거권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보통 선거권의 역사로 따지자면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뭐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요. 4월 25일 이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오스트리아 군이요.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드리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작수한 곳이 바로 라 막세유즈입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군가로 불렸던 것이죠. 당시에 이 노래 제목은요, 라인 방명군. 다시 말하면 방명군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라인강으로 향하는 군인들을 위한 군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시민이죠.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됐고요. 이 종신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사에 이 피라는 용어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아주 과격한 이 혁명가예요. 이 군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 보네파르트는 이 마르세유를 사실상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적한 이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막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또 버려졌어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렀어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되죠. 예, 참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나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상 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이 곡을, 어떤 경우에는 이 곡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받게 되고요. 결국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야 국가의 자리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제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갈리아 이 지도인데요. 뭐 프랑스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새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있죠. 이 갈리아라는 부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리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야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알프스를 넘어서 서북부를 보니까 이 야만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갈리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요, 갈리아를 평정한 뒤에 오른쪽을 봤어요. 동쪽을. 그랬더니 거기도 말 타고 다니는 이상한 야만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이 로마인들은 이 게르마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상 갈리아나 게르마니아는
로마어로 이 어원으로 봤을 때 야만족, 어떤 특정한 부족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냥 야만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사에서 이 갈리아가 사실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한 350년경에 이 갈리아에 침공이 있었죠. 뭐 역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원전 350년경, 먼저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상 에트루리아의 식민 도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식민지 백성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로마하면 강대국 로마만, 대제국을 형성한 로마만 기억하시겠지만 이 초창기 역사는 정말 보잘것없었죠. 이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귀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귀족들은 이제 원로원이라는 이제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원로원 의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원로원이 계속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식민지에서 고통받았던 로마인들을 해방시켰던 이 귀족 출신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원로원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서서히 힘을 키우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 이전의 전쟁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이전의 전쟁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이죠. 이제 싸우기 전에 이제 끝까지 싸우다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살아서 노예가 될래? 이거 선택지가 아니죠. 뭐 결사항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는 거기에 한 가지 부대 조건을 붙이게 되죠. 또 다른 조건을 붙이게 돼요. 바로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우리 로마 시민이 돼서 더불어 함께 살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죠. 뭐 열심히 싸워서 물리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싸우지 않고도 이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로마는 이 갈리아 전쟁도 사실은 이 끝까지 싸운 전쟁, 아주 피터지게 싸운 전쟁이라기보다는요, 이 사실상 시민권을 이제 투항한 이 갈리아 이 부족민들에게는 시민권을 또 나눠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스로 항복을 하게끔 유도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350년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기원전 250년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기원전 250년경에 이 갈리아족이 알프스山脈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격하게 됩니다. 거의 모두 이 로마가 함락되다시피 했죠. 뭐 이 갈리아 이 족이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성문도 열어놓은 채
이 주랭랑을 놓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갈리아 사람들이 이 주도면밀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문이 열렸을 때 그냥 들어가서 빨리 평정을 했으면 됐는데 혹시 복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척후병을 계속해서 보내서 3일 동안 이 적군이 있는지 로마군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잘못 들어갔다가 매복에 당하면 그야말로 패전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조심조심 이 척후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척후병을 보내도 이 로마군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지역만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이 언덕지대 한 곳만 이제 남게 돼요. 이 로마 땅으로. 그 정도로 갈리아의 힘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언덕에 남아있던 이 부대원들 그리고 군견들이 이 계속되는 농성전에 지쳐서 그야말로 그 파김치가 됐죠. 그래서 거의 못 일어나다시피 잠을 자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갈리아가 마지막 공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격을 가했을 때 이 군경과 군인들은 모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 거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꽥꽥꽥꽥거리면서 적이 침공한 사실을 알리게 되고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에 축제가 있을 때 맷 앞열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거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공화정을 지킨 구국 영웅이기 때문이죠. 뭐 좀 황당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어떤 나라도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없고요. 보세요. 이 로마만 하더라도 초기에 식민지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본인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이제 곧 큰 기회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옆으로 많이 샜네요.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하여 이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되죠.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죠. 이 샤르마느 대제의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갈리아 지방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오게 되죠.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이 서로마 제국의 이 황제로부터 서로마 제국이 아니고 가톨릭의 이 로마로부터 이제 황제 즉위 책봉을 받고 이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는데요. 프랑크 왕국은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이 교황청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전쟁이 뚜르, 뿌아띠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슬람 군대가 또르 뿌아티의 전투에서 프랑크 군을 이제 못 지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될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또르 뿌아티의 전투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 제국은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지금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이 국가로 남아 있게 되죠. 그거는 스페인 편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룰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까룰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받게 되죠. 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까룰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 베르등 조약으로 이 제국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룰루스 대제라는 말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까룰루스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고 독일어권에서는 칼 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찰스 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같은 사람을 그 나라 말에 맞춰서 발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를마누 대제, 까룰루스 대제, 칼 대제, 찰스 대제 나오면 이 동일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서프랑크 왕국이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 봉건제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죠. 주종관계를 맺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종관계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의 이 신하이기도 해요. 어떤 공국이 사실상 세 나라 이상을 또 섬기기도 하고요. 지금의 영토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백년전쟁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프랑스 왕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 시기에 독일은요, 오토 2세 때부터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하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고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경우 이 국왕 즉위식은 반드시 랭스에서만 거행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은 이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랭스가 아니라 노트르담, 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이 거행되게 되죠. 이러한 이 헨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이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이 백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샤를 7세는 이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렌스를 되찾기 전까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1815년 이후 이 프랑스 혁명 이후 이 1815년부터 30년 기간 1830년대까지를 복고왕 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봉 왕조의 복고 왕들이 바로 이 행스에서 이 즉위식을 거행하게 돼요. 근데 이 국왕즉위식은 아주 재밌는 전설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피부병의 일종이 연주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주창에 걸린 사람들이 국왕즉위식에 가서 이 국왕이 이제 축성을 해주는 경우 이 연주창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실제로 낫고요. 그 믿음 때문일까요? 예,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왕즉위식에 참여해서 이제 국왕의 이 손얹음을 받으면 연주창이 낫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이 프랑스 왕국은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앙주와 가스코뉴를 이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강력했고요. 이 프랑스에서 차지한 영지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잉글랜드 국왕과 프랑스 국왕이 프랑스 내에서 누가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늠한다면 이 영국 국왕이 잉글랜드 국왕이죠. 잉글랜드 국왕이 훨씬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후 카페 왕조는 이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존엄왕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심왕 리처드는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존왕 시기에 이르자 아키테느를 제외하고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로 넘기게 되죠. 이 발로아 왕조로 넘어가자 이 잉글랜드에서 백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이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략질을 했죠. 이 백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 보면 잉글랜드 국왕이 더 높았어요. 서열이 더 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 국왕에게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의 일부 귀족들이 이 잉글랜드 왕위 계승 서열 프랑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이 잉글랜드 국왕 대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내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잉글랜드 국왕은 당연히 내가 이 프랑스의 국왕인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잉글랜드 군대는요, 이 용병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이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이 프랑스에 불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 1453년이 되자 이 잉글랜드는 깔레 지역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성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외부로 확장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제 1500년이 되면요, 이 프랑스의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국왕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죠. 이탈리아를 두고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 가에게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게 되죠. 16세기 중반에요, 이 위구노는 전체 인구의 약 5%였고요. 이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신봉한 것이 바로 위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루아 왕조 하나, 그리고 위그노 측의 부르본 가문 하나, 그리고 가톨릭 측의 기지 가문 하나, 다시 말하면 세 개의 가문이 수십 년간의 위그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그노 전쟁의 결과로 발루아 왕조가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고요. 낭뜨 칙령이 발표되고 내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처음 인정된 이 칙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낭뜨 칙령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이후에도 계속되게 될 종교 전쟁들이 있죠. 이 종교 전쟁의 하나의 바이블처럼 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위그노들이 이 사회에 통합되면서 이 프랑스가 이 단일 국가로, 이 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전 종교로 안정이 계속되고요. 이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리슐리에와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이 실용외교 정책이 도입돼서요,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이 30년 전쟁에서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교도들과 동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과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이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고요. 낭뜨 칙령이 폐지된 1685년 이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에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의 이탈로 재정에 큰 손실이 빚어지게 되죠.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30년 전쟁과 7년 전쟁을 다루지는 않겠어요. 다 한 번씩 다뤄야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뭐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전쟁 얘기인데요. 이 7년 전쟁은 잠시 약간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7년 전쟁을 이 세계 최초의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년 전쟁은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북미에서도 있었고 아시아에서도 있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있었던 이 동시다발적인 전 지구적인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종교전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최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이 7년 전쟁의 결과로 결국 또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내용을 여기서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그 정도 밑그림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789년 혁명 이전까지 이 프랑스 왕실은 부르주아지, 즉 제3신분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했고요.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가 소집되었죠. 예, 여기서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했다는 표현이 있죠. 이 프랑스 왕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제3신분을 이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매간매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이 관리로 채용하는데 그 관리 직함이 또 가관이에요. 아마 요새 그런 식의 관리가 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국왕, 코수연 담당, 장관, 차관, 차관부, 국장, 실장. 국왕, 지팡이 담당, 장관, 차관, 차관부, 국장, 실장, 과장, 계장. 이게 뭐죠? 뭐 음식 담당, 차관부. 뭐 어떻게 보면 그 관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황당한 직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왕의 부인의 이 의관을 담당하는 장관, 차관, 차관부, 국장, 실장, 과장, 계장 뭐 이렇게 직함이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관료제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매간매직을 통해서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죠.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프랑스가 계속 패전을 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7년 전쟁에서도 결국 패전해서 이 북미 식민지를 뺏기고 인도 식민지를 뺏기고 뭐 대부분의 식민지를 모두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재정난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가 소집됐고요. 대다수였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해야만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세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루이 16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정치를 못했길래 혁명이 일어났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뭐 정치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삼부회가 있기 전에 명사회를 먼저 소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세부담이 크니까 귀족들과 성직자 계급, 면세 특권을 가진 너희들이 임시적으로 이거는 세금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기부금 정도 낸다고 생각하고 십시일반하자. 그러면 백성들도 좋고 다 좋지 않냐. 이런 타협안을 루이 16세가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부득불 귀족과 성직자들이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삼부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뭐 루이 16세는 그렇게 뭐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상당히 타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잘 이 혁명 기간 동안에 드러나지 못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게 되면서 이 루이 2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799년 나폴레옹 제1통령이 취임하게 되고요.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당하게 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복고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고요.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했고요.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 때는 우리나라로도 진출을 시도하죠. 병인 양요가 이 나폴레옹 3세 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이 의도가 아주 다분했어요.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 고립하게 되고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파리가 포위되어서 파리 시민들이 동물원에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처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전쟁이라는 게 참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물원의 동물들 예외적으로 한 3종류는 예외였어요. 이 원숭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 그리고 이 호랑이, 사자와 같은 그 고기를 먹는 이 동물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죄다 다 사살을 해서 이 헐벗은 이 파리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쥐뿐만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잡아서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죠. 지금도 전쟁 중인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 있는 그 안에서 이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쟁 패배의 결과 빌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식 의식을 거행하고 이 프랑스는 55프랑스의 프랑에 이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패전의 결과가 아주 뼈아프죠. 베르사유 궁에서 이 독일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고요. 이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독일이라는 국명이 처음 하게 된 것이죠. 도이칠란트라는 이 국명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난 독일인이야 라고 하면 독일인이 뭐지? 독일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나는 미네 사람이지. 나는 작센 사람이야.
나는 바이에른 사람이라고, 나는 이 베를린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했지, 이 독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1870년 이 황제식을 베르사유 궁에서 갖고 이 독일 제국 선포식이 있은 이후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국명이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70년 제삼공화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제삼공화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두고 이 프랑스는 극단적인 이 강대강으로 맞서게 되죠. 이 군부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드레피스 유죄파와 이 좌파를 중심으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이 좌파가 이 극도의 이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공화국 만세는 똑같죠. 프랑스 공화국 만세는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군부 만세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는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좋은 시절, 뭐 좋았을 때,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이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로 자본가 지주들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죠. 이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강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과 실종당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50%가 전사를 하고요. 그 살아남은 50%의 또 50%가 불구자예요. 그리고 또 25%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지는 모습,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참호에서 벌벌 떨고 있던 나쁜 기억들, 이런 것으로 인한 쇼크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하면 이겨야 돼요. 뭐 그거는 그렇지만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고요. 한다면 이겨야 돼요. 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이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들이 많아서 노동력 부족이 극심했고요. 이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없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과제를 낼까 하다가 그냥 핵심적인 걸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치즈를 먹는 포크랑 칼이에요. 이 햄을 또 먹는 포크와 또 나이프가 또 따로 있어요. 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못 가지고 왔네요. 죄송하고요. 한번 끝나시면서 프랑스를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이 몇 가지 음식을 뭐 먹을 수는 없지만 장만해 봤어요. 예, 이 프랑스는 단일민족 국가일까요? 다민족 국가일까요? 그리고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포트는 4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는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